조선의 대표적인 성군이었던 세종대왕은 가장 강력한 억불 정책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조선조 가장 강력한 호불 군주는 세종의 아들 세조였다. 사대부들의 반대에도 아랑곳 않고 왕명으로 쓴 편지. 그 편지에는 한 사찰을 중창하라 명한 임금과 중창을 권한 스님, 두 남자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 억불의 시대에 포교를 꿈꿨던 임금의 마음을 오대산 상원사에서 만나본다. 산을 가득 채운 붉은 물결. 오대산에 만산 홍엽의 계절이 왔다. 소설가 고 박완서 선생이 말했던 공기는 약숫물처럼 톡 속에 맑고 만산 홍엽은 꽃보다 유효하다는 소설 구절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하다. 여름보다 더 뜨겁고 화려하게 사그라지면서도 부드럽게 손짓하는 단풍. 천년의 세월 누구든 가리지 않고 받아주었을 오대산 선제길을 걷는다. 여기가 사실 조선시대 때는 태조 이성계부터 해서 세조 여러 이제 왕들이 중대까지 상원사까지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먼 길을 가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길을 올랐을까? 수많은 선승들과 민초들이 걸었던 구도의 선제길은 상원사로 이어진다. 신라의 자장율사가 유학길에 문수성지인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보고 그 기운이 통하는 신라의 땅을 찾아 진신사리를 모시러 왔던 이 길에서 조선의 7번째 왕 세조의 전설을 만난다. 알 수 없는 피부병에 시달리던 임금은 관대거리에 옷을 벗어두고 오대천 맑은 물에 혼자 들어섰다. 이제 목욕을 하기 위해서 계곡물을 씻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동자에게 등을 좀 씻겨달라. 그래서 그 지나가던 동자가 네 알겠습니다 임금님 하고 씻겨줬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씻은 후에 생각해 보니까 세조가는 너무 고마운 마음도 있으면서 동시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임금의 옥체를 봤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게 되면은 그 동자의 신상이 위태로워질 것이 염려가 된 거죠. 그래서 동자야 어디 가서 임금의 옥체를 봤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동자가 네 알겠습니다 임금께서는 어디 가서 문수를 봤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조가 무슨 얘기지 했는데 그 뒤에 세조의 그 피부병이 많게 됐고 그것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경험을 계기로 상원사를 중창하는 그런 또 사건이 됐었던 것이죠. 월정사에 참배하고 상원사로 향하던 길에 세조가 만났다는 동자승. 그 동자승이 등을 밀어주고 사라지며 문수를 만났다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을 남긴 후 세조는 피부병이 나았다 한다. 궁으로 돌아온 세조는 기억을 더듬어 문수 동자를 그리게 하고 둘째 딸 의숙공주 부부에게 문수 동자상을 봉안하게 했다. 그렇게 상원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문수보살을 주존불로 모신 사찰이 된다. 그런데 1984년 목조 문수동자상을 도금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복장 유물이 발견되었다. 피얼룩 투성이의 비단 저고리, 세조의 어의였다. 정말 세조는 오대천에서 문수동자를 만나 피고름이 멈추었던 것일까? 임금의 전설처럼 지금도 문수 성지의 기운을 내뿜고 있는 상원사. 상원사는 신라의 두 왕자 보천과 효명이 오대산에서 수행하다가 훗날 효명태자가 왕이 되어 지은 절이다. 최고의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을 모셨기에 상원사는 신라부터 지금까지 자식의 지혜를 기원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사찰이기도 하다. 신라의 고승 자장율사는 중국에서 모셔온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전국 5대 정멸보궁에 안치했다. 오대산 사자암, 사자산 법풍사, 태백산 정암사, 영취산 통도사, 설악산 봉정암. 이 5대 정멸보궁 중에 오대산 정멸보궁은 자장율사가 중국 당나라의 오대산 문수신앙을 그대로 우리 땅에 투영한 문수도량으로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태조와 세조가 원찰로 삼을 정도였다. 유교가 국교였던 조선시대의 상원사. 그러나 오대산에는 사대부들의 불교 탄압 속에서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임금에 얽힌 이야기들이 마르지 않는다. 먼 길 걸어온 나그네의 목을 축이듯 고달픈 삶을 사는 민초들에게 믿음처럼 전해진 신비한 이야기들. 상원사 동종은 세조의 아들 예종에 의해 안동에서 상원사로 옮겨왔다. 당시 중령고개에서 고향을 떠나기 싫은 듯 움직이지 않아 젖꼭지 하나를 떼어주고 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상원사 문수전 왼쪽에는 간신히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두구의 동물상이 있는데 여기에도 세조에 얽힌 전설이 숨어 있다. 문수전에 들어가려는 세조의 목숨을 구한 두 마리의 고양이 이야기. 여기 보이시는 이 두 석상이 이제 고양이 석상으로 이제 전해지는데, 세조가 이제 상원사에 행차를 하면서 이제 법당에 잠시 들어가려고 이제 하고 있는 찰나에 고양이 한 마리가 세조의 옷자락을 잡고 이렇게 안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법당에 가는 게 지체가 됐고, 봤더니 그 건물 안에 자객들이 숨어 있었던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조는 그 고양이 덕분에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 그것을 기념해서 묘전이라고 해서 고양이를 위한 어떤 보시가 이루어집니다. 공양미라고 하는 것도 사실 고양미가 그런 다시 전용된 약간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지금은 상원사에서 가장 유명한 고양이 석상이 됐습니다. 유교를 국가의 근간으로 삼았던 억불 정책의 시대에 상원사를 자신의 신앙처로 삼았던 임금 세조. 세조와 상원사의 특별한 이야기들 중에 의미 있는 유물이 있다.
보이고 보는 만큼 느끼게 된다 했던가. 이 유물은 세조와 한 노수님의 편지글이다. 심지어 훈민정음 창제 시기의 초기 한글 형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대적인 상원사 중창을 공식적인 왕의 문서 어첩으로 알린 상원사 중창 권선문. 한 권은 한문으로, 한 권은 한글 언해본으로 번역돼 있다. 그 내용은 신미대사가 상원사 중창을 권하는 편지글과 그에 답하는 세조의 편지, 그리고 왕과 공덕주들의 수결순이다. 한글본에는 세조 임금과 자성 왕비를 빼고 세자만 남성이고 나머지 15분이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자성 왕비까지 포함하면 16분이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을 만드는 목적은 독자를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이 책을 만들어 두면 누군가가 읽을 것이고 거기에 우선 주로 한글을 모르는 분들도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한글본을 만들면서 당시의 판단은 아무래도 한글은 여성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시대 여성들도 볼 수 있도록 한글 언해본을 만드는 데 앞장선 사람은 어첩 속 이름의 주인공 신미스님이다. 당대 학생들 중에서도 학식이 높고 산스크리트어까지도 능통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신미대사. 그는 세조의 아버지이자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이 승하할 때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이롭게 했다는 뜻의 해각존자라는 법호를 내릴 정도로 각별한 인물이었다. 그런 신미대사를 세조는 스승으로 존경했다. 신미대사와 세조의 관계가 엿보이는 상원사 중창 권선문. 이 안에는 10살 남짓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백성들을 불심으로 인도하고 싶어 했던 두 남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 우리 임금께서 크게 천명을 받으셔서 동명나라를 다시 만드셨습니다. 억조 백성이 다스림을 받아 편안함이 크고 적음 없이 모두가 은덕을 입었습니다. 이 은혜에 어느 중생과 승려인들 보답할 뜻이 없겠습니까마는 오직 산 같은 은혜가 무겁고 힘은 터럭만큼 적을 따름입니다. 내가 왕이 되기 전부터 해각존자를 일찍이 알았다. 서로 만나 도감아지니 마음이 일치하였고 신미는 매번 나를 바른 길로 이끌며 항상 깨끗한 생각을 갖게 했다. 또한 욕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오늘의 나를 있게 하였으니 어찌 대사의 공이 아니겠는가. 오랜 세월에 걸친 인연이 아니고서야 어찌 능히 이 같을 수 있을까. 세조는 다 아시는 대로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해각존자 신미스님이 각별하게 보살펴주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정갈하게 했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베푸신 은혜와 또 부처님의 불언과 군왕이 그 스님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있어서 그 역사적인 과정을 떠나서 보면은 정말 두 분의 그 사이가 매우 감동 어린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 편지글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억불 정책의 시대에 왜 세조는 불교를 섬긴 것일까?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 세조의 아버지 세종대왕이 있다. 세종은 고려시대 부패한 불교의 뿌리를 뽑고자 했던 유학자들의 주장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조선 최대의 억불 정책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세종은 불가피하게 불교와 인연이 깊었다. 자신에게 왕위를 양보한 친형 효령대군도 스님이었고 가장 사랑했던 왕비 소헌왕후는 절실한 불교 신자이며 자주 차를 마시던 문신 김수원의 형이 바로 한글 창제를 도왔던 신미대사였다. 세조는 아버지가 광평대군과 평원대군, 소헌왕후의 죽음을 겪으며 불교에 기대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도 신미대사를 존경하게 된다. 한편 세조는 임금이 되기까지 자신의 동생도 임금이었던 조카도 아버지가 목숨처럼 아꼈던 집현전 학자들도 죽이는 피해 군주가 되어야 했다. 그래서였을까? 세조는 숙죄하듯 불공을 들이고 속죄하듯 공덕을 쌓았다. 이런 사연을 가진 세조에게 불교는 어쩌면 절실함이었을지 모른다. 조카였던 단종을 죽인 후 형수가 꿈에 나타나 침을 뱉더니 온몸에 피부병이 생겼다는 세조의 야사는 상원사 가는 길 오대천에서 등을 밀어준 문수동자의 전설이 되었고 세조는 피해 군주에서 일약 문수동자를 친견한 임금으로 백성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다. 세조는 임금의 자리에 있는 동안 사대문 안에 사찰을 중창하는 불법의 수호자였다. 자신의 왕위 찬탈에 대한 숙죄였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었든 세조는 간경도감이라는 불경 번역기관까지 설치하며 수많은 불경을 한글 언해본으로 간행한다. 그리고 간경도감이 설치되어 활동했던 약 11년간 무려 40여 권의 불경을 간행했다. 많은 유학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세조는 왜 이런 일을 했던 것일까? 세조는 사실 그 수양대군 시절부터 어떤 굉장히 그 명석한 그 불교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세종대에 이제 그 어떤 불경을 그 번역하는 그런 사업에 본인이 참여를 해서 직접 그 감독하고 그리고 불경 편찬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에는 그 세조가의 어머니였던 소원왕후의 죽음 그리고 그 다음 이어져서 자신의 아들이 또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또 불경 편찬에 굉장히 깊게 매진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세조가 불교화에 의지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상원사 중창으로서 완성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신미대사는 임금 세조에 비해 자신의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대신 백성들에게 불심의 씨앗이 될 다양한 한글 언해본 불경을 남겼다. 세조는 왕위 찬탈로 시작했지만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농서를 간행하고 국방력 신장을 위해 호적, 호패제를 강화했다. 불교 경전의 한구라 사업은 물론 양반 사회의 경제 기반이었던 토지 제도의 모순을 바로잡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 법전인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하게 했다. 신미대사와 세조. 다른 듯 닮은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들의 마음이 백성을 향하고 있다는 것 아닐까. 세조의 어떤 그 여러 건강한 수복강령을 빌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를 비는 마음에서 상원사를 중창하게 되고, 여기에 고마움을 느끼는 세조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화답하는 이런 모습들이 어떤 조선 억불 정책 속에서 임금이지만, 그 성리학 국가의 하나의 한 수장으로서의 임금이지만 이런 스님과의 인연이 또 어떤 조선 시대의 문화의 새로운 또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600여 년이 흘러 우리 눈앞에 아름다운 상원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한글을 통해 쉽게 불경을 접하고 더 많은 이들이 보리심 갖기를 염원했던 임금과 스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선제 동자가 걸었던 구도의 길처럼 세조와 신미대사가 600여 년 전 억불의 시대에 불법을 지키기 위해 했던 노력과 버려야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본다. 한 걸음 한 걸음 누군가가 걸어간 인고의 길 위에 살고 있는 오늘이다.